요번에 배울 거는 이제 메자닌 파이낸싱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했던 그 자금 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저기 헤지펀드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했어요. 하나가 이제 그 NPL 펀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자닌입니다. 그래서 이 NPL 펀드는 이제 부동산 부실채권에 관련된 그 펀드를 제가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자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자닌 파이낸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자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자닌이라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보여져요. 원래 메자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1층과 2층의 중간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지금 이 중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전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이 메자닌은 뭐냐면 우리가 PF 대출할 때 이제 트렌 A, B, C로 나눴잖아요. 트렌 A, 트렌 B, 트렌 C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바로 메자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A하고 뭐 C가 있었는데 중간에 LTV 비율에 따라서 하나를 더 끼워줘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킨다. 이거를 이제 메자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요. 대출의 어떤 그 규격을 짤 때 이때 메자닌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건데,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특별한 그는 의미가 없어요. 요번에 말씀드린 이 메자닌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인데, 이 여기서 메자닌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대출로 실행이 돼요. 대출로 실행이 됐다가 어떠한 조건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지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제 콜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메자닌이라는 건 뭐냐, 전환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사이라는 개념이 있고 중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이 전환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출로 들어갔는데 상황을 조건을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조건이면 내가 이거를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분으로 가지고 갈게 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메자닌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콜 옵션에 관련된 겁니다. 이 투자 방식은 사실 그 부동산 그 지분 투자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자닌이라는 거는 이쿼티와 대출.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쿼티라는 얘기예요. 지분이라는 건 투자라는 개념이니까. 대출이 아니에요. 투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쿼티와 대출 그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이것이 전환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환사채의 의미를 가진다.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CB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식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출로 들어갔다가 이걸 내가 콜옵션 해가지고 지분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메자닌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투자 성격으로서의 메자닌과 대출 순위별로 메자닌을 구분한다. 이거 대출 순위별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처음에는 대출로 실행이 됐다가 어느 조건이 딱 맞아지면 그때는 이쿼티로 전환한다. 이쿼티로 전환한다는 건 뭐예요? 지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잖아요.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조건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을 뭐라고 그런다? 콜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쿼티로 전환의 전에는 표면금리 이자를 받다가, 이게 이자를 받는다는 개는 뭐예요? 이게 대출이란 개념이에요. 이게 대출. 그러다가 분양률이 얼마 이상 되면은, 즉 분양률이 얼마 이상 되면, 이게 아까 여기서 얘기한 조건이란 얘기죠.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은 내가 대출을 투자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쿼티로 전환하는 형태다. 즉 콜옵션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금리와 지분율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뭐 개별적으로 범위가 원체 커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A-라는 시행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 운영을 하려니까는 예를 들어서 대주단에서 좋아, PF를 내가 일으켜 줄게. PF 대출을 해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이쿼티가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150억으로 맞춰줘라. 맞춰주면은 PF 대출을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건다는 얘기죠. 근데 A 다시 입장에서는 100억밖에 없으니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B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B한테 자 여기다가 50억을 좀 투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B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가 공동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A가 100억, B가 50억 해가지고 총 150억의 이코티 투자가 돼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이 A와 B의 어떤 관계는 이제 서로 지분을 나눠주는 구조가 되는 건데, B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시작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서 이 사업을 내가 투자를 다 할 수 있겠냐. 좋아. 근데 어쨌든 사업은 괜찮아 보이니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처음에는 그냥 대출로 들어갈게. 대출이란 건 뭐예요? 론이라는 얘기잖아. 론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기한이 만료되면은 상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출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금리가 붙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신을 못하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50억은 내가 투자는 좀 그렇고 내가 대출로 해줄게. 대신에 대출 조건 내가 만약에 뭐 2년 조건으로 할게. 2년에 월 1.5%로 할게. 15,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8%가 되겠죠? 이걸로 해서 내가 일단 50억은 내가 여기다 대출을 해줄게. 대신에 조건을 걸자. 2년이 만기니까 2년 후에 이 조건을 봐서 만약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콜 옵션을 써가지고 이거를 지분으로 갈게. 지분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50억이 이제 대출에서 지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러니까 CB의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갈 테니 이 사업에서 벌이는 수익이 만약에 뭐 500억이다. 500억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6대 4로 해서 나한테 40%를 줘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내가 조건을 봐서 2년 후에 콜옵션을 내가 행사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난 그냥 대출로 가든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해.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당장을 안 하고 2년 후를 보냐? 자,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처음에 초기 투자 아닙니까? 초기 투자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분양이 100%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이 대박이 나는지 막말로 미분양에서 쪽박이 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년 동안 뭐가 되냐? 사업 인허가 받고 PF 대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분양을 땅 때렸어. 1년 6개월 만에 분양을 땅 때렸는데 이게 분양률이 6개월 만에 80%에 도달해 버렸다. 그럼 이건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미 80%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중공까지는 이미 이거 분양을 싹 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500억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미분양이 안 생겨버리고 충분히 그때까지 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이 2년 때 만기 때 2년이 만기 때 내가 이거를 좋아 전환할게. 지분으로. 즉 2년이란 기간은 뭐예요? 이 사업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를 담보할 수 있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됐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 그럼 나는 이거를 지분 투자해서 40%를 달라. 그래서 500억이니까는 200억을 주고 A는 300억을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2년이 지났는데 이게 분양률이 80%가 아니라 40%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양 리스크가 확 높아진 거예요. 아, 이거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콜옵션 쓰질 않아. 그냥 대출해서 나는 그냥 만기 때 나갈게. 50억을 빼줘. 그럼 어떻게 해요? A가 이걸 갖고서 딴 데 뭐 C한테 얘기하든지 가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즉 그때는 뭐예요? 지분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대출로 갔다가 대출로 상환돼서 나눈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자닌 파이낸싱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금융 구조도 완벽하게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을 평가 분석해서 이게 정말 대박 사업이 될지 아니면 쪽박 사업이 될지 이런 분양 평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될 정도의 완전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메자닌 파이낸싱은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메자닌이나 이런 것들이 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아요. 이 영역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그 일부
부리들만 하는 이런 난이도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향후에 갈수록 점점 이제 좀 더 이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기관 중에 뭐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새 좀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어떻게 이제 콜옵션을 쓰는지, 이 조건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콜옵션을 써가지고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개별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매자닌 투자를 하시는 이 앞에서 보면 이제 B 같은 경우가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콜옵션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지분이 아까 뭐 40%를 달라 6대 4인데 이거를 뭐 반대로 내가 6을 먹겠다. 너 4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무리하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B 입장에서는 A는 B가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딱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과도한 걸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굳이 B를 안 쓰고 C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마다 물건마다 그다음에 이 서로 A, B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물건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뭐 조건이 어땠을 때 어떤 지분을 납니다라는 이런 딱 틀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 사적인 영역이고 완전 전문가의 영역이고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여서 향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요즘 많이 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자닌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이 매자닌 파이낸싱은 향후에도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고, 그러니까 금융이 단순히 뭐 대출 뭐 해가지고 뭐 해서 PF 대출,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미담 대출, 뭐 이러 같은 것들이 확대돼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에 따른 관련된 투자들, 이런 투자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매자인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다각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 매자인 파이낸싱은 이 투자 금융의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코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 이코티 투자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지분 수익률, 이거를 요구하는 투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매자닌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증권사의 토지계약금 대출. 이게 뭐냐면 앞서서 배운 것 중에 PI라고 배우셨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행사가 토지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토지 계약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때 이 대주단을 하는 주간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 A란 증권사에서 좋아, 그 PF를 우리 쪽에서 대주단을 내가 꾸려줄게. 그 전에 블라인드 펀드 를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쌓아주겠다. 이게 바로 토지 계약금 대출이거든요. 속지 말하는 이제 PI 대출인 건데,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출로 들어갔다가 결국 대출로 상환이 되는데, 이거를 대출로 상환 안 하고 지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PI는 대출로 갔다 대출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이걸 지분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제 지분 수익률. 이건 순수하게 대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B가 그냥 투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시행이 되는 거죠. 공동시행. 문제는 뭐냐면 결국 A와 B가 어떻게 이거 지분을 쉐어할 거냐가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지껏 사실 뭐 그동안 한 수백 건을 제가 핸들링을 했습니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이게 성사될 확률이 극히 낮은 게 A하고 B하고 입장이 서로도 너무 달라요. A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 판을 다 짰잖아. 이거 몇 년 고생해가지고 지주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작업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 판을 다 짜고 내가 PF 대출, 뭐 시공사, 신탁사 모든 걸 내가 다 맞췄어. 근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너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네가 돈을 달라 집을 다 먹겠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너하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B 입장에서는 반대로 야 너는 어차피 내 돈 아니면 넌 못하잖아. 이거 너 하려면 결국 내 돈을 써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A하고 B하고 입장이 완전 상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조정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100건 하면은 한 두세 건이나 정말 할까 말까 한 그 정도예요. 왜 그러면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 금액이 작지가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진짜 뭐 5대5 뭐 5.5대 4.5 이것만 해도 나중에 지분 쉐어하면요 이게 몇십억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A와 B가 뭐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계약 때문에 딱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성이라든지 친분이라는 거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만 보고서 서로 조인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서로 만족할 정도로 쉐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수백 건을 했지만 그동안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뺏기는 안 돼요. 이 조정한다는 게, 선을 맞춘다는 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려면은 이걸 조정할 정도면 A하고 B 입장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이거는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게 점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때 B 보고 차라리 그러면 네가 불안전한 거 확정성이 없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러니 차라리 대출로 들어갔다가 차라리 조건 보고서 나중에 콜옵션에서 지분을 가져가라.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냐라고 매자진을 추천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결국 여기서 B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해, 못 믿겠어. 내가 A라는 사람도 오늘 처음 봤고 이 사업도 못 믿겠는데 내가 처음부터 투자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큰 리스크야. 그렇기 때문에 좋아,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니까 당연히 하이 리턴이야. 그러니까 돈 더 많이 줘 라고 하는 게 B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엔 대출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대출로 이자 받다가 조건 돼서 네가 당신이 안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리스크가 없다는 생각은 그때 가서 지분 전환해서 적당한 지분을 받으라고 이렇게 주선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할 때도 또 매자인 방법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일반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변형된 투자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좀 변형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쭉 읽어보고서 핵심 부분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변형된 투자 방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대출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입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입보는 뭐냐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공사의 이코티 대여는 시행사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의 투자를 요청하는 거, 유치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자기 자본 요청을 하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시공사에 업해서 지급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A가 시행사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코티가 부족한 거예요. 이코티가 부족하니까 대주단에서 당연히 이코티를 보강을 하라. 근데 B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앞에서 배웠던 매자님 뭐 지분 투자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안 되겠다, 힘들어. 근데 대신에 이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C가 시공사거든요. 이 시공사한테 야, 너 이거 어차피 공사가 진행 거 계약을 썼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공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 공사 비용만 1,000억이잖아. 이 1,000억이니까 이 1,000억 중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너도 여기서 1,000억이란 돈이 발생하는 거지. 사업 진행한다면 너는 어떻게 받을 거야.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C한테 일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나 이동 정도를 소위 말하는 이코티로 요청하는 거, 받는 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입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보 같은 경우는 뭐 현재 PF 사업에서 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향후에 발생된, 지금 현재는 없죠. 왜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근데 향후에 발생된 이 1,000억이라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분을 싸주는 거예요. 입보 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있고, 이거는 쓰고 있는데, 이 A가 향후에 완공이 되고 정산했을 때 C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공비에 업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30억을 좋아, 시행 자금으로 내가 투자를 할게 라고 이 30억 만큼을 여기다가 얹는 거예요. 그래서 1,030억 이래가지고 공사비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다 30억이나 뭐 50억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얹어가지고 이래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받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회계 처리 문제냐면 이거는 이 30억이라는 건 C가 A한테 빌려준 대여금이거든요. 대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1,000억이란 건 순수 공사비인 거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물려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계처 이상은 이거는 수익이 돼가지고 1,000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출금으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혼동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써버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회계처리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는 그냥 1,000억은 1,000억대로 가고 나중에 정산할 때 A가 C한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대출금 명목으로 30억을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받나 여기서 받나 뭐 차이는 없거든요. 왜? 결국 1,000억에 비해서 30억이라는 거는
뭐 3%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1,000억이 중요한 거지 이 30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비를 업했을 경우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정산했을 때 C는 이 대여금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그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좋다 회계 처리를 분명하게 해서 이건 공사비 따라고 내가 정산할 때 30억을 빼주겠다. 근데 여기다 지금 30억만 주면 안 되겠죠. 지금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깔끔한 방식이 있고, 해서 두 가지 방식을 시장에서 혼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업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사비 ABL입니다. 공사비 ABL은 이것도 시공사와 관련된 건데, ABL의 명칭은 뭐냐면 Asset Backed Loan이에요. 즉 뭐냐면 대출인데 이게 어떤 거에 대출이냐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 백키드라는 거는. 그래서 자산 담보부 대출인데 L이 들어가면 이게 론인 것이고 S가 되면 시큐리티 해가지고 증권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증권은 이제 증권의 유동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는 쓰진 않아요. ABS는. 그래서 ABS의 형식이지만 실제로 쓰는 건 ABL이다. 왜? 론으로 써가지고 심플하게까지 이거를 S로 하면 증권해가지고 또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를 안 쓰고 ABL로 가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쭉 보면 뭐냐면 관공서 또는 공기업에서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기업 건설사에게 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공사는 앞으로 들어올 공사비를 담보. 이게 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쉽게 말해서 2,000억. 즉 뭐예요? 향후에 발산할 수 있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왜? 시공사가 뭐가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 시공사의 지금 뭐 자산 이런 게 아니라 향후 이 공사를 통해서 받는 비용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 이 미래 채권을 미래에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국 뭐예요? 입보라든지 공사비 ABL은 결국 뭐예요? 시공사가 시행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거가 뭐다? 바로 이 공사를 통해서 얻는 시공사의 향후에 발생되는 미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입보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ABL 방식으로 가느냐 이 뜻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ABL은 뭐 여기서 보면 뭐 관공서 뭐 공기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장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유동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입보 형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ABL 형식으로 가든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되려면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의 이 친분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처음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놓고서 이걸 뭐 입보를 해달라, ABL 해달라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좋아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대여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난다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번 거래를 했을 경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좋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 공사를 통해서 내가 이 매출이 채권이 발생하니 향후에 수익이 발생하니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내가 그러면 대여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보랑 이런 ABL은 시중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다? 결국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돈을 대여해주는 조건이고 이거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다. 동일한 것이고 이거는 결국 뭐냐? 이 두 가지는 시행사 입장에서 이코티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느냐. 앞에서 얘기하는 뭐 매자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시공사한테 돈을 대여를 받아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NPL 투자는 뭐 부동산 개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공매로 나오는 게 있어요. A라는 사업장에서 시행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A한테 빌려준 대주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주단에서 이 사업장을 공매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신탁사 공매가 되는 거예요. 신탁사 공매가 되면 이걸 해서 C라는 파트에서 좋아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매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인수를 하겠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 경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경매는 권리 소멸 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신탁사 공매는 사실
말이 공매지 이거 거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이나 향후에 관련된 이 권리들에 대해서 신탁사는 이거에 대해서 조정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C가 가가지고 이거를 공매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각종 관련 채권자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또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분양 사업자들이 사실 미분양이나 이런 문제 등에서 많이 공매가 되거든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도 사실 국내에서 이런 사업장들이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신탁사 공매에 참여해가지고 거기 대주단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채권자 협의를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이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침체기라는 어떤 그 미명하에서 대주단 입장에는 어차피 이거 손해가 났다라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대선으로 처리를 하고 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대주단에서는 빨리빨리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채권자들하고 어떻게 협의만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채권자들은 현장에 다시 한번 참여해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완공이 된 건 아니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둔다 그러면 의외로 또 쉽게 풀리는 경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빤듯하게 토지를 확보해서 이거를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면 가장 일반적이겠지만은 이것이 땅값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굳이 내가 땅을 얻어 하지 마시고 이런 NPL 사업장을 들어가서 내가 대주단하고 채권자하고 협의만 잘 해놓고서 채권자라는 건 대부분 다 공사 업체들이거든요. 화도고 업체 뭐 대부분 이런 데들이 유치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향후에 좋아 앞으로 남은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너한테 밀어줄게 뭐 이런 확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또 의외로 빨리 풀립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벌써 이 공매가 돼가지고 공사가 수업이 돼가지고 돈도 못 받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털 건 털고 향후에 새로 수익을 버는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합의만 잘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익에서는 훨씬 더 높아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NPL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PL 투자도 이때는 이제 부동산 침체기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NPL 투자, 그 다음에 매자인 투자 이거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PL 투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탁사 공매랑 연관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부실이 발생된 부동산 자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매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뭐 용도 변경을 한다, 뭐 신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공사하다가 수습된 거를 나머지 잔여 공사를 해가지고 간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가공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동산은 자산을 만들어서 가격을 높이는 거. 이것도 밸류에 대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높이고 적정한 시기에 재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NPL은 부동산 침체계에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